선생님, 평생 모은 퇴직금으로 상가 하나 사서 월세 받는 게 꿈이셨나요? 혹시 지금 그 꿈을 실행에 옮기려 하신다면 오늘 제 이야기 때문에 평생 저를 고마워하게 되실지도 모릅니다. 요즘 동네 병원이며 약국이 줄줄이 문 닫는다는 흉흉한 소문 들어보셨지요? 그게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불패 신화로 여겨지던 강남의 심장부, 그 화려한 가로수길 상가 10곳 중 무려 4곳이 불 꺼진 유령 건물이란 사실은 알고 계셨습니까? 이건 절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퇴직금 2억을 털어 경기도 신도시에 치킨집을 차렸던 박 사장님. 3년도 버티지 못하고 전 재산을 날린 그분의 눈물이 바로 우리 모두의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가장 무서운 경고입니다. 오늘 영상을 놓치신다면 평생을 바쳐 지켜온 당신의 노후 자금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끔찍한 경험을 하시게 될지도 모릅니다. 평생 모은 돈으로 산 내 건물이 어느 날 자식보다 더 무거운 짐이 될 수 있다는 걸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기 그저 성실하게 살아온 죄밖에 없는 한 남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박만수 씨, 올해 72. 그는 평생을 구청 공무원으로 살았다. 매일 아침 6시면 눈을 떴고 단 한 번의 지각 없이 정년의 문을 나섰다. 훈장처럼 손에 쥔 퇴직금과 평생 아껴 모은 돈을 탈탈 털어 그는 광역시 구도심의 3층짜리 상가 건물을 샀다. 번쩍이는 대리석 외벽에 만수 빌딩이라는 명패를 직접 골라 달던 날, 그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다. 아내 이순자 씨의 손을 잡고 그는 말했다. 순자야, 이제 우리도 건물주야. 고생 끝났어. 저 2층에서는 월세 받고 2층은 아들놈 장가갈 때 사무실이라도 차려주고 3층은 우리 살면 딱 좋겠네. 아내는 불안한 눈으로 낡은 상권 주변을 둘러봤지만 남편의 환한 얼굴에 그저 따라 웃어줄 뿐이었다. 그것이 10년 전의 일이었다. 그리고 2025년 겨울, 박만수 씨의 아침은 여전히 6시에 시작된다. 하지만 그의 하루는 더 이상 희망으로 시작되지 않는다. 그는 오늘도 어김없이 만수 빌딩으로 향한다. 1층 행운 부동산은 1년 전 문을 닫았고 2층 쨍쨍 노래방은 석 달째 월세를 내지 못하다 야반 도주했다. 3층 주택은 보일러가 고장나 사람이 살 수 없게 된 지 오래다. 텅 빈 건물 앞에 선 그는 밤새 누군가 버리고 간 쓰레기 봉투를 묵묵히 치운다. 유리문에 붙은 임대문의 전단지가 너덜너덜 바람에 펄럭이는 소리가 그의 귓가에는 꼭꼭 소리처럼 들렸다. 여보, 아침은 먹고 가야지. 아내 순자 씨가 작은 보온병을 들고 그의 뒤에 섰다. 그녀는 시장 골목에서 20년째 작은 반찬 가게를 하고 있다. 남편이 자랑스러워하던 건물 월세는 끊긴 지 오래고 이제 두 사람의 생계는 오롯이 순자 씨의 고된 손마디에 달려 있었다. 만수 씨는 멋쩍게 웃으며 보온병을 받아들었다. 이거 뭐 운동 삼아 나오는 거지. 먼지라도 좀 닦아놔야 새 주인이 금방 나타나지 않겠어? 순자 씨는 대답 대신 남편의 어깨에 쌓인 마른 먼지를 털어주었다. 그녀의 눈에는 거짓말처럼 당당한 남편의 뒷모습이 위태로워 보였다. 사람들이 그러는데 저기 길 건너 사거리 건물도 경매에 나왔는데 3번이나 아무도 안 사갔대요. 우리도 이제 고집 그만 부리고 부동산에 제대로 내놓는 게 누가 그래. 여기는 목이 달라도 다른 곳이야. 곧 신장로가 뚫리네 만회하는 곳인데 뭘 안다고 다들. 만수 씨는 버럭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공허하게 텅 빈 상가 거리에 흩어졌다. 그는 알고 있었다. 아내의 말이, 세상의 말이 모두 맞다는 것을. 신장로 계획은 10년째 소문만 무성할 뿐이었고 사람들은 이제 이 낡은 거리로 오지 않았다. 젊은이들은 모두 신도시에 반짝이는 쇼핑몰로 혹은 손가락 하나로 모든 것을 주문할 수 있는 스마트폰 속 세상으로 떠나버렸다. 이 거리는, 그리고 이 건물은 마치 주인과 함께 늙어가는 섬처럼 고립되고 있었다. 그날 오후, 만수 씨는 유일하게 연락을 유지하던 부동산 중개인을 찾아갔다. 중개인은 연신 담배만 태우며 혀를 찼다. 형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동네 상가 내놓는 건 그냥 허공에 돈 뿌리는 거랑 똑같아요. 사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대구 동성로도 공실이 20%가 넘고
서울 가로수길인가 거기는 40%가 넘는다는 판에 여긴 오죽하겠어요. 차라리 월세를 지금의 반값으로 후려쳐서라도 뭐라도 들여놓는 게 나아요. 관리비라도 벌어야죠. 반값? 아니, 이 사람아. 내가 이 건물을 어떻게 산 건데? 내 청춘을 다 바친 돈이야. 그걸 반값에 내놓으라고? 형님 청춘만 청춘이에요. 저기 봐요. 중개인이 가리킨 곳에는 금매 딱지가 붙은 상가들이 줄지어 있었다. 어떤 곳은 권리금 없음 3개월 월세 지원이라는 파격적인 문구까지 내걸었지만 문의 전화번호가 적힌 종이는 이미 햇빛에 발에 누렇게 변해 있었다. 만수 씨는 할 말을 잃었다. 그의 자부심, 그의 인생, 그의 모든 것이었던 만수 빌딩은 이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애물단지가 되어버렸다. 그는 자신의 청춘이 헐값에 팔려나가는 듯한 모멸감을 느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의 발걸음은 천근만근이었다. 아내의 반찬 가게 앞을 지날 때였다. 가게 안에서 순자 씨가 젊은 손님과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였다. 고된 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웃고 있었다. 만수 씨는 차마 가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골목 어귀에 몸을 숨겼다. 평생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겠다 약속했는데 이제는 아내가 벌어오는 푼돈에 기대어 사는 신세가 된 자신이 너무도 초라했다. 그날 밤 그는 잠 못 이루고 뒤척였다. 천장에는 만수 빌딩의 환영이 어른거렸다. 처음 건물을 샀을 때의 벅찬 기쁨, 아들의 손을 잡고 옥상에 올라가 시내를 내려다보던 기억, 아내와 함께 1층 가게에 누가 들어오면 좋을까 상상하며 웃던 밤들, 그 모든 것이 신기루처럼 아득했다. 위기는 생각보다 더 빨리 그리고 잔인하게 찾아왔다. 며칠 뒤 마지막 남은 희망이었던 노래방 사장이 보증금까지 다 까먹고 야반도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그가 남기고 간 것은 밀린 전기세와 수도세 고지서, 그리고 쓰레기 더미뿐이었다. 만수 씨는 텅 빈 노래방에 우두커니 서서 부서진 소파와 깨진 맥주병들을 내려다보았다. 바닥에 뒹구는 탬버린 하나가 처량하게 빛났다. 그 순간 그의 안에서 무언가 단단히 버티고 있던 것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그는 아내에게 이 사실을 차마 말할 수 없었다. 며칠 끙끙 앓던 그는 결국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하고 만다. 아들 몰래 모아두었던 며느리의 출산 자금, 순자 씨가 손님들 몰래 쌈짓돈을 모아 비상금으로 숨겨두었던 통장에 손을 댄 것이다. 이 돈으로 급한 불만 끄고 건물만 어떻게든 정리되면 금방 채워 넣을 수 있을 거야. 스스로를 수십 번 다독였지만 그의 손은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그 돈으로 밀린 공과 금과 세금을 내고 나니 수중에는 몇 푼 남지 않았다. 하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텅 빈 건물은 매달 그림자처럼 관리비를 요구했고 낡은 시설은 여기저기 고쳐달라고 아우성이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다. 순자 씨는 남편의 얼굴이 날이 갈수록 어두워지는 것을 보며 불안감을 감출 수 없었다. 여보, 당신 요새 잠도 잘 못 자고 무슨 일 있어요? 나한테 말해봐요. 같이 해결하면 되지. 아무 일 없어. 신경 쓰지 말고 당신 가게 일이나 잘해. 만수 씨는 또다시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의 날카로운 말에 순자 씨의 눈가가 붉어졌다.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제 대화 대신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만수 씨는 괴로웠다. 아내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지만 무너져 내린 가장의 자존심이 그를 자꾸만 가시돋친 고슴도치로 만들었다. 결국 사건은 터지고야 말았다.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아버님, 혹시 저희가 혹시나 해서 넣어둔 적금 통장 어떻게 된 건지 아세요? 은행에서 연락이 왔는데 만수 씨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세상이 빙글 도는 것 같았다. 소화기 너머로 아들의 다그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버지, 설마 아버지가 그 돈을 왜 그러셨어요? 저희 그거 아기 낳으면 쓰려고. 전화는 순자 씨가 대신 받았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남편의 굳은 얼굴과 전화기를 번갈아 보았다. 모든 상황을 파악한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전화를 끄는 순자 씨는 조용히 남편 앞에 섰다. 그녀는 울지도 소리치지도 않았다. 그저 깊이를 알 수 없는 슬픈 눈으로 남편을 바라볼 뿐이었다. 여보, 우리가 평생 남한테 손가락질 받을 짓 안 하고 부끄럽지 않게 살자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뭐예요? 이게 대체 뭐냐고요? 만수 씨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아내의 얼굴을 마주볼 자신이 없어 고개를 푹 숙였다. 바닥으로 툭툭 뜨거운 눈물이 떨어졌다.
평생 단 한 번도 남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인 적 없었던 호랑이 같던 아버지의 눈물이었다. 그날 밤, 비가 쏟아졌다. 만수 씨는 우산도 없이 집을 나섰다. 발길이 닿은 곳은 어둠 속에 흉물처럼 서 있는 만수 빌딩 앞이었다. 그는 비를 흠뻑 맞으며 자신의 건물을 올려다보았다. 한때는 자신의 왕국이요, 자부심의 성체였던 저 건물이 이제는 자신을 올가매는 거대한 감옥처럼 보였다. 그는 건물의 차가운 벽에 이마를 기댔다. 축축하고 냉랭한 감촉이 온몸으로 퍼졌다. 내가 다 망쳤어. 당신 고생만 시키고 자식한테 집만 되게 생겼어. 이 쇳덩이가 뭐라고, 이 시멘트 덩어리가 대체 뭐라고 내 인생을 통째로 여기다 걸었을까.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때였다. 등 뒤로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다. 돌아보자 순자 씨가 커다란 우산을 받쳐들고 그의 젖은 등을 말없이 감싸 안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따뜻한 생강차 한 잔이 들려 있었다. 비 맞으면 감기 들어요. 이거라도 마셔요. 만수 씨는 아내의 얼굴을 보자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목 놓아 울었다. 순자 씨는 그런 남편을 아무 말 없이 그저 꼭 안아주었다. 한참을 울던 만수 씨가 젖은 목소리로 힘겹게 입을 열었다. 순자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순자 씨는 고개를 저으며 남편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여보, 건물이 우리 인생 아니야. 당신이 내 인생이지. 저거 없어도 우리 잘 살아왔잖아요. 없으면 없는 대로 또 살면 돼요. 괜찮아, 다 괜찮아요. 아내의 따뜻한 위로에 만수 씨는 고개를 들고 비에 젖은 건물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는 평생 가슴에 남을 한마디를 내뱉었다. 그것은 아들을 향한 것도 세상을 향한 것도 아닌 오직 그의 곁을 지켜준 아내를 향한 참회였다. 순자야, 나는 저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 올린 게 아니라 당신 눈에 눈물 벽돌을 쌓고 있었나 보다. 내가 평생을 바쳐 지은 게 고작 당신 눈물로 지은 집이었구나. 그의 말에 순자 씨도 끝내 눈물을 터뜨렸다. 두 사람은 쏟아지는 빗 속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다. 텅 빈 도시의 밤, 그들의 울음소리는 지난 세월의 후회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향한 깊은 사랑의 증거였다. 다음 날, 만수 씨는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다.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이었지만 그는 망설이지 않았다. 건물을 파는 것이 아니라 평생의 짐을, 아내의 눈물을 닦아내는 것이라 생각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나오던 날, 그는 이상하리만치 마음이 가벼웠다. 몇 달 뒤, 만수 빌딩 자리에는 새로운 주인이 들어와 번쩍이는 간판을 내걸었다. 만수 씨는 더 이상 그 거리를 찾지 않는다. 대신 그는 매일 아침 아내의 반찬 가게로 출근한다. 앞치마를 두르고 서툰 솜씨로 물을 나르고 배달을 돕는다. 가게는 여전히 비좁고 고되지만 두 사람의 얼굴에서는 웃음이 떠나지 않는다. 어느 주말 서울에 사는 아들 내외가 찾아왔다. 어색한 침묵 끝에 아들이 봉투를 내밀었다. 아버지, 이거 저희가 다시 모은 거예요. 보태 쓰세요. 만수 씨는 봉투를 조용히 아들의 손에 되돌려 주었다. 아니다. 이건 너희 써라. 아비가 돼서 미안하다. 그거면 됐다. 대신 그는 아들의 등을 두드리며 말했다. 오늘은 저녁 먹고 가라. 내 엄마가 너 좋아하는 갈비찜 해놨다. 저녁상에 둘러앉은 가족의 풍경은 소박했지만 따뜻했다. 만수 씨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을 입에 넣으며 생각했다. 인생의 답안지는 번지르르한 건물 등기부등본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수십 년 세월의 주름이 새겨진 아내의 웃음 속에, 서툴게 차려낸 저녁상 위에서 오가는 따뜻한 대화 속에, 그리고 마침내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서로를 마주 볼 수 있는 용기 속에 있었다는 것을 그는 이제야 인생의 가장 중요한 답 하나를 찾아낸 참이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평생을 바친 일터에서 받은 퇴직금이 노년의 행복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 남들의 부러움보다 아내의 웃음을 선택한 한 남자의 지혜로운 노후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김철민 씨, 올해 73, 그는 대한민국이 한창 성장하던 시절 대형 건설사에서 30년을 꼬박 현장 소장으로 일했다. 거친 공사판의 먼지를 마시며 청춘을 보냈고 그의 손을 거쳐 수많은 아파트와 다리가 세워졌다. 정년퇴직하던 날
그는 회사로부터 받은 퇴직금 1억 8천만 원이 든 통장을 아내 오스키 씨 앞에 조용히 내밀었다. 평생 묵묵히 내조해준 아내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였다. 수키야, 이걸로 우리도 이제 남들처럼 번듯한 상가라도 하나 사서 편하게 살아보자. 당신 고생 그만 시키고 싶어. 아내는 말없이 남편의 거칠어진 손만 어루만졌다. 그것이 8년 전의 일이었다. 그리고 2025년 가을, 김철민 씨의 하루는 아내와 함께하는 아침 산책으로 시작된다. 그의 손에는 등산 스틱이, 아내의 손에는 그의 팔이 들려있다. 퇴직 후, 그의 친구 박상배 씨는 신도시 역세권에 대출을 끼고 4층짜리 상가 건물을 샀다. 만날 때마다 김 부장, 현금은 쓰레기야. 월세가 매달 꽂히는 맛을 봐야지 라며 그를 부추겼다. 철민 씨도 솔깃했다. 건물주라는 세 글자가 주는 달콤한 유혹은 평생 월급쟁이로 산 그에게 뿌리치기 힘든 것이었다. 아내와 함께 몇 번이나 부동산을 드나들었고 번쩍이는 신축 상가 건물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직전까지 갔다. 여보, 우리 정말 괜찮을까요? 그날 밤, 아내 수키 씨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손에는 그간 모아온 신문 스크랩과 은행 상담 자료가 들려 있었다. 뉴스에서는 자영업자들이 너무 힘들어서 폐업이 속출한다는데 저렇게 큰 건물에 세입자가 다 들어온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대출 이자는 매달 나가야 하고 고장이라도 나면 수리비는 어떡하고요. 저 건물에 우리 남은 인생 전부를 거는 거 너무 무섭지 않아요? 아내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다. 철민 씨는 아내의 눈에서 깊은 불안감을 읽었다. 그는 친구의 성공이 아니라 곁에 있는 아내의 평생을 먼저 생각해야 했다. 다음 날, 그는 부동산이 아닌 주거래 은행의 은퇴 설계 상담 창구를 찾았다. 그리고 그는 평생의 항로를 바꿀 중요한 조언을 듣게 된다. 선생님, 지금 사시는 아파트를 담보로 주택연금을 신청하시면 매달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생깁니다. 퇴직금은 섣불리 한 곳에 투자하시기보다 안전한 채권형 펀드와 배당주에 나누어 넣어두시면 이자나 대출 걱정 없이 지금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철민 씨는 과감하게 결정을 내렸다. 건물주가 되는 꿈을 접었다. 대신 그는 아내와 함께할 시간을 샀다. 퇴직금의 일부로는 자식들에게 부담 주지 않기 위해 작은 상조 상품에 가입했고 남은 돈은 상담받은 대로 분산 투자했다. 그리고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로 주택연금을 신청해 매달 180만 원가량의 생활비를 확보했다. 처음에는 친구 상배 씨로부터 평생 집 한 채를 위해 일해놓고 그걸 은행에 저당 잡히냐며 바보 취급을 당하기도 했다. 하지만 철민 씨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벽돌이 아닌 아내의 웃음을 선택했기 때문이었다. 시간이 흘러 2025년, 세상은 많이 변했다. 고금리와 불경기의 파도가 덮치자 영끌에서 건물을 샀던 친구 상배 씨의 얼굴에서는 웃음이 사라졌다. 월세 500만 원을 자랑하던 그의 건물 1층 카페는 반년 넘게 텅 비어 있었고 2층 학원은 임대료를 절반이나 깎아달라고 사정했다. 늘어난 대출 이자와 재산세, 여기저기 터지는 수리 비용에 그는 밤잠을 설치기 일쑤였다. 얼마 전 동창회에서 만난 그는 철민 씨의 손을 잡고 하소연했다. 철민아, 내가 현명했다. 나는 건물의 주인이 아니라 건물의 노예가 됐어. 매일 돈 걱정에 머리가 터질 것 같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철민 씨는 아내가 차려준 따뜻한 된장찌개를 마주했다. 아내는 경기도 외곽의 작은 텃밭을 가꾸는 재미에 푹 빠져 있었다. 오늘 저녁상에 오른 상추와 풋고추도 아내가 직접 키운 것들이었다. 두 사람은 주말마다 텃밭에 가서 함께 땀 흘리고 직접 키운 채소로 소박한 밥상을 차리는 것을 최고의 낙으로 여긴다. 여보, 오늘 상추가 참 맛있네. 당신 솜씨가 날로 느는구먼. 철민 씨의 칭찬에 수키 씨가 소녀처럼 웃었다. 다음 주에는 고구마 순도 올라올 거예요. 그때는 고구마 줄기볶음 해줄게요. 두 사람의 얼굴에는 어떤 걱정이나 근심도 없었다. 매달 꼬박꼬박 나오는 주택연금과 국민연금, 그리고 투자금에서 나오는 약간의 배당금은 두 사람이 소박하게 생활하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돈 걱정이 없으니 마음의 여유가 생겼고 그 여유는 서로를 더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으로 채워졌다. 작년에는 함께 용기를 내어 동네 문화센터에서 색소폰을 배우기 시작했다. 삑삑거리는 소리만 내기 일쑤지만 서로의 서툰 연주를 들으며 박장대소하는 시간은 그 어떤 값비싼 취미보다 즐거웠다. 며칠 뒤 딸에게서 영상 전화가 걸려왔다.
화면 가득 손주 녀석의 웃는 얼굴이 나타났다. 할아버지, 할머니, 저 오늘 유치원에서 상 받았어요. 오구, 우리 강아지 장하다. 주말에 할아버지가 맛있는 거 사줄게. 철민 씨는 망설임 없이 약속할 수 있었다. 손주에게 장난감 하나, 맛있는 과자 하나 사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경제적 여유가 있다는 사실이 그는 새삼 감사했다. 만약 그때 무리해서 건물을 샀더라면 대출 이자와 공실 걱정에 손주 얼굴조차 편히 보지 못했을 것이다. 딸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아빠, 상배 아저씨 건물 내놓으셨다면서요? 요즘 너무 힘들어 보이시던데. 철민 씨는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창밖으로는 부부가 함께 가꾼 작은 화분의 국화가 활짝 피어 있었다. 그는 전화를 끊고 조용히 텃밭을 가꾸는 아내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햇살 아래 땀 흘리는 아내의 모습이 그 어떤 명품이나 화려한 보석보다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깨달았다. 노년의 행복은 더 많이 소유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고 지금 내 곁에 있는 가장 소중한 사람과 오늘의 행복을 온전히 누리는 것에 있었다. 그는 조용히 아내에게 다가가 흙 묻은 호미를 받아들었다. 여보, 이거 같이 하자. 혼자 하면 힘들잖아. 수기 씨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어머, 당신이 웬일이세요? 그럼 저야 좋죠. 두 사람은 나란히 쪼그려 앉아 함께 잡초를 뽑았다. 흙냄새와 풀냄새가 향긋하게 번졌다. 철민 씨는 생각했다. 인생 최고의 재테크는 부동산이나 주식이 아니었다. 함께 웃고, 함께 땀 흘리고, 서로의 건강을 걱정하며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눌 수 있는 내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에 투자하는 것이었다. 그는 만수 빌딩이 아닌 아내의 얼굴에 피어나는 웃음꽃밭을 일군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농부이자 가장 부유한 남자였다. 앞선 사례들을 잘 보셨나요?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전문가들과 통계 자료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만수 어르신의 이야기는 단순히 운이 나빴거나 섣부른 판단을 했다고 치부할 일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아주 차가운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경고등과 같아요. 이야기 속에 대구 동성로 상가 5집 중 1집, 서울 가로수길 10집 중 4집이 비어있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 통계를 보면 전국적으로 큰 상가 10개 중에 한두 개는 무조건 텅 비어 있다고 나와요. 특히 지방 구도심으로 가면 상황은 더 심각해서 4집 중 1집이 그냥 불 꺼진 빈 가게인 곳도 있습니다. 예전처럼 목 좋은 곳에 상가 하나 사두면 평생 먹고 산다는 공식은 이제 완전히 깨져버린 거죠. 게다가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노후 자산을 부동산, 특히 상가 하나에 전부 쏟아붓는 게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라고요. 부동산이라는 게 당장 급전이 필요할 때 현금으로 바꾸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박만수 어르신처럼 갑자기 돈이 필요해도 팔리지도 않고 오히려 세금이나 수리비 걱정에 밤잠만 설치게 되는 애물단지가 되기 십상이라는 거죠. 한 전문가는 이런 말까지 하더군요. 이제 건물주는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임차인 구하랴, 공실 걱정하랴, 세금 내랴, 건물 고치랴, 그저 건물에 매여 사는 건물의 노예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요. 상가가 텅 비는 건 결국 장사하는 자영업자들이 무너지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거리로 나와서 물건을 사기보다는 집에서 손가락으로 다 주문하니까 오프라인 상권이 버틸 재간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세입자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건물주인 우리 시니어들에게 돌아와 월세는커녕 관리비도 내 돈으로 메꿔야 하는 비극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김철민 어르신의 사례를 한번 볼까요? 이분은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노후 공식, 새로운 인생 답안지를 보여주셨어요. 소유하는 개념에서 벗어나서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돈과 삶의 즐거움에 집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주 명확하게 증명해내셨죠. 이분이 선택한 주택연금, 이거야말로 나라가 보증하는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책 중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 집을 은행에 저당 잡힌다는 생각 때문에 꺼리시는데 전문가들은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집을 뺏기는 게 아니라 내가 평생 살아온 내 집을 죽을 때까지 나오는 월급 통장으로 만드는 개념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이미 14만 가구가 넘는 분들이 주택연금에 가입했고 가입 후에 가구당 월 소득이 2배 넘게 늘어났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똑똑한 선택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김철민 어르신은 퇴직금을 상가 한 채에 전부 쏟아부은
박만수 어르신과 달리 전문가와 상의해서 안전한 곳에 나눠서 투자했습니다. 금융 전문가들이 입이 닳도록 강조하는 노후 자산 관리의 황금률이 바로 이 분산 투자입니다. 한 곳이 잘못되더라도 내 노후 계획 전체가 흔들리는 걸 막아주고 이자나 배당으로 쏠쏠하게 용돈까지 만들어주니까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지혜는 바로 마지막에 있습니다. 한 연구기관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행복한 노후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게 뭔가요? 라고 물었더니 1등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건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은 게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좋은 관계였어요. 돈의 크기가 아니었던 거죠. 김철민 어르신이 건물주라는 명함을 내려놓고 아내분과 텃밭을 가꾸고 색소폰을 배우고 손주들에게 기쁘게 용돈을 쥐어주는 삶을 선택한 것. 이게 바로 통계가 말하는 가장 행복한 노후의 조건을 정확하게 실천하고 계신 겁니다. 전문가들도 똑같이 말합니다. 행복한 노후는 자산의 크기가 아니라 매달 걱정 없는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건강과 관계, 그리고 즐거운 취미 활동의 균형을 맞출 때 찾아오는 거라고요. 박만수 어르신의 눈물 젖은 벽돌은 이제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될 수 없습니다. 반면 김철민 어르신의 웃음꽃 가득한 텃밭이야말로 우리 채널이 시청자분들께 보여드려야 할 새로운 인생의 정답지라고 생각합니다. 나도 저렇게 늙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삶, 충분히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납선 사례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박만수 씨처럼 부동산이라는 한 우물만 파다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해결책부터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주택연금이라는 제도를 기억해 주십시오. 많은 분들이 평생 잃고 마련한 집 한 채가 재산의 전부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집은 깔고 앉아있는 자산이라 당장 현금이 필요할 때 아무런 도움이 안 되죠. 바로 이 잠자는 자산을 깨우는 것이 주택연금입니다. 내가 가진 집에서 평생 안전하게 살면서 그 집을 담보로 나라가 보증하는 연금을 매달 월급처럼 받는 겁니다. 상가 투자 실패로 생활고를 겪거나 다른 소득 없이 집만 덩그러니 가진 어르신들에게는 이보다 더 확실한 현금 확보 방안이 없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이 일을 맡아서 하고 있고요. 많은 전문가들이 우리나라처럼 자산이 부동산에 몰려있는 구조에서는 주택연금이 가장 현실적인 노후 안전망이라고 입을 모아 이야기합니다. 혹시 내 집을 잃는 거 아니냐 하는 걱정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집을 잃는 게 아니라 내 집을 활용해서 평생 월급을 만들어내는 아주 적극적인 자산 활용 전략인 셈이죠. 혹시 농촌에 살면서 농지를 갖고 계신 분들도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농지연금인데요. 만 60세 이상 농업인이라면 갖고 계신 농지를 담보로 매달 생활 안정 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운영하는데 주택연금과 똑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박만수 씨처럼 이미 재정적으로 큰 위기에 처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금융복지상담센터의 문을 두드려 보십시오. 서울시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빚이 너무 많거나 재무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해 무료로 상담해주고 빚을 조정하는 것도 도와줍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다시 일어설 계획을 세우고 불필요한 자산을 정리하는데 아주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자, 이번에는 김철민 씨의 사례를 한번 볼까요? 김철민 씨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건강과 관계, 그리고 여가라는 노후 행복의 세 가지 열쇠를 모두 손에 쥐었습니다. 물론 김철민 씨의 현명한 선택도 중요했지만 우리 사회가 제공하는 여러 지원 제도를 잘 활용한 덕분이기도 합니다. 우선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알아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나라에서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연결해주는 건데요. 공공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하거나 학교 앞에서 아이들 교통 지도를 하거나 내가 평생 쌓아온 기술과 경력을 젊은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활동도 있습니다. 이건 보건복지부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사업이 단순히 얼마간의 소득을 보충하는 효과를 넘어 규칙적으로 사회에 참여하면서 외로움을 없애고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강조합니다. 집에만 계시면 몸도 마음도 약해지기 쉽지 않습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지자체는 우리 시니어들의 건강과 여가를 위해 정말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건강이 걱정되신다면 각 지역 치매안심센터에 가보세요. 치매를 일찍 발견할 수 있도록 검사도 해주고 예방교육도 시켜줍니다. 보건소에서는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질환 관리도 도와주고요. 그리고 김철민 씨가 색소폰을 배우셨던 것처럼 우리 동네 노인복지관이나 주민자치센터에 한번 가보십시오. 그곳은 어르신들을 위한 배움의 전당입니다. 악기, 서예, 컴퓨터, 외국어 등 정말 다양한 강좌가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이가 들수록 가장 무서운 것이 사회적 고립, 바로 외로움입니다. 그래서 각 기관에서는 친구 만들기나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홀로 계신 어르신들을 위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웃과의 관계를 촘촘하게 이어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건물주가 되어 월세 받으며 편히 살겠다는 낡은 환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보다는 나라가 보증하는 연금 제도를 통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이 첫 번째 과제입니다. 그렇게 경제적인 안정을 이룬 후에 정부와 우리 동네가 제공하는 다양한 일자리와 복지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건강, 관계, 그리고 배움의 즐거움을 하나씩 채워나가시는 겁니다. 바로 그때 우리 모두가 꿈꾸는 웃음꽃밭 가득한 노후가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한평생 자식 위해, 가정을 위해 굽어진 허리와 깊어진 주름 속에 새겨진 세월의 강물, 거친 손마디는 굳은 살이 박여 당신이 걸어온 고단했던 길을 말해주지만 이제는 그 손에 펜을 쥐고 시를 쓰고 호미 대신 악기를 잡아 멋진 가락을 뽑아낼 시간입니다. 삶의 황혼은 끝이 아니라 가장 따스한 햇살 아래 가장 잘 익은 열매를 온전히 맛보는 축복의 계절이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 다른 두 분의 노후 이야기를 마주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차가운 건물에 묶어두고 깊은 한숨과 외로움으로 밤을 지새우셨던 박만수 어르신의 모습이 있었고, 반면 안정된 현금 흐름 위에서 새로운 친구들과 어울려 멋진 색소폰 연주를 배우시며 삶의 기쁨을 온몸으로 만끽하시던 김철민 어르신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두 분의 삶, 어르신께서는 어떤 노후의 풍경을 마음에 그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건물주라는 낡은 꿈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포기가 아니라 내 삶의 가장 소중한 마지막 장을 위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내 피와 땀이 서린 집을 그저 깔고 앉아 재산세만 내는 박제된 자산이 아니라 매달 나에게 따뜻한 용돈을 주는 살아있는 효자로 만드는 지혜. 바로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나라가 보증하는 든든한 월급 통장을 내 노후의 버팀목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안정이라는 든든한 울타리를 세운 뒤에는 용기를 내어 집 밖으로 한 걸음 내디뎌 보십시오. 그곳에는 어르신들을 기다리는 새로운 세상이 펼쳐져 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귀한 경험과 연륜을 필요로 하는 일터가 있고, 함께 웃고 떠들 동무를 만날 수 있는 복지관이 있으며, 잊고 살았던 배움의 설렘으로 심장이 다시 뛰게 할 다채로운 교실들이 문을 활짝 열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나의 경험이 도움이 된다는 보람으로 하루를 채워가는 것, 서툰 솜씨지만 새로운 악기를 배우며 음표 하나하나의 기쁨을 느끼는 것, 함께 탁구를 치고 막걸리 한 잔을 나누며 외로움을 잊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진짜 꿈꿔야 할 행복한 노후의 모습이 아닐까요? 진정한 부자는 통장에 찍힌 숫자가 아니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하루가 기대되는 사람, 함께 커피 한 잔할 친구가 있는 사람, 저녁이 되면 충만한 하루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어르신들의 삶은 그 자체로 한편의 위대한 역사입니다. 이제 그 역사의 마지막 장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로 채워 넣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너무나 애쓰셨습니다. 너무나 잘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는 그 누구도 아닌 오직 나 자신을 위한 가장 찬란한 황금길을 만들어갈 시간입니다. 저희 채널이 어르신들의 그 눈부신 여정에 가장 따뜻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평균 250명, 올해 피해액 3천억 원. 이게 무슨 숫자인지 아십니까? 바로 중고거래 사기 피해 통계입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그 피해자의 상당수가 바로 우리 50대, 60대라는 점입니다. 편리해서 쓰던 그 앱이 이제 우리 세대의 노후 자금을 노리는 사기의 온상이 되었습니다. 수원에 사는 58세 김성호 씨도 나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멀쩡해 보이던 프로필을 믿고
골프채값 35만 원을 보낸 순간 상대는 계정을 삭제하고 잠적했습니다. 설마 나 같은 사람을 노릴 줄은 몰랐다. 는 그의 후회. 이게 남의 일일까요? 사기꾼들은 우리가 온라인 거래에 익숙하지만 그들의 교묘한 수법에는 어둡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 안전 결제 링크를 보내고 온갖 이유를 대며 선입금을 유도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순간에도 수많은 가짜 판매자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피해자가 내가 되지 않으려면 그들이 어떻게 우리를 속이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 억울한 사연 속에 답이 있습니다. 제발 끝까지 들어주세요. 경기도 용인에 사는 60세 박정우 씨는 평생을 성실 하나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중소기업 부장으로 35년을 근무했고 정년퇴직 때 받은 퇴직금은 1억 4천만 원. 그 돈이면 아내와 함께 소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의 하루는 단정했습니다. 아침이면 낡은 스마트폰으로 경제 뉴스 앱을 열고 요즘 주식이 많이 떨어졌네. 돈이 잠자면 안 되지. 그는 늘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전세값은 오르고 생활비는 예전보다 훨씬 빠르게 나갔습니다. 아내 윤미 씨는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여보, 퇴직금 조금씩 아껴 써도 괜찮을까? 그는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필요 없는 물건들 정리해서 팔면 돼. 요즘 중고거래이라는 게 있더라. 그날 저녁, 박정우 씨는 낡은 스마트폰 화면을 손가락으로 더듬었습니다. 아들 대학 시절 쓰던 노트북, 오래된 골프채, 집 한켠에 쌓인 캠핑용품들. 이거 다 팔면 몇십만 원은 되겠네. 그의 눈빛엔 오랜만에 생활의 활기가 돌았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중고거래는 처음엔 재미였습니다. 중고거래할 때 이모티콘 보내는 사람들 보면 다들 착하더라. 인사도 예쁘고. 그는 사람들의 말투에서 묘한 정을 느꼈습니다. 직장 동료도, 거래처도 사라진 퇴직 이후의 세상에서 박정우 씨에게 중고거래는 새로운 연결의 세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이것도 시대의 흐름이야라며 자부심마저 느꼈습니다. 아내는 그가 스마트폰을 들고 웃는 모습을 보며 안심했습니다. 당신 요즘 얼굴이 밝아졌네. 그 말에 박정우 씨는 낡은 스마트폰을 흔들며 자랑했습니다. 이게 다 내 사업 도구야. 나도 요즘 MZ 세대처럼 거래하잖아. 하지만 그 웃음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3월 초 어느 날 아이패드 급처라는 게시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새 제품인데 반값이라니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었지만 판매자는 급전이 필요해서 싸게 판다는 사정을 덧붙였습니다. 프로필 사진은 단정했고 거래 후기를 눌러보니 그는 한치의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진짜 괜찮은 물건 같아. 사서 나중에 팔아도 남겠네. 그는 아내 몰래 45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그 순간 스마트폰 화면에 안전결제 링크를 눌러주세요라는 문구가 떴습니다. 그는 별 의심 없이 터치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판매자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입금 계좌는 이미 다른 사람 명의였고 링크는 사라졌습니다. 그는 급히 은행에 전화를 걸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고객님, 해당 계좌는 보이스피싱 연계 계좌로 확인됩니다. 그제야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낡은 스마트폰을 꼭 쥔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니, 나 같은 사람을 속인다고? 그는 그날 밤 밥상 위에 숟가락을 올려놓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그는 중고거래 피해자 오픈 채팅방을 찾았습니다. 그곳엔 자신과 같은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50대 자영업자, 60대 은퇴 교사, 70대 택시기사까지. 하루에도 수십 명이 사기당했습니다라고 호소했습니다. 이게 나만의 일이 아니구나. 그는 분노보다 허탈함이 더 컸습니다. 아내는 무겁게 물었습니다. 여보, 그 돈 돌려받을 수는 없는 거야? 그는 대답 대신 낡은 스마트폰을 바라봤습니다. 화면엔 안전결제 이용 주의라는 공지문이 떴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불신이라는 단어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무언가에 쫓기듯 거래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해야지. 잃은 돈은 다시 벌면 돼. 그는 자신에게 그렇게 주문을 걸며 또 다른 물건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를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거래에서도 또 다른 판매자가 등장했고
그는 선입금만 하면 내일 바로 택배 보낼게요라는 말을 믿었습니다. 이번엔 다르겠지라는 마음 하나로 그는 또 송금 버튼을 눌렀습니다. 며칠 후 결과는 같았습니다. 전화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로 바뀌었고 그의 계좌에서는 총 120만 원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아내 윤미 씨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당신은 왜 자꾸 사람을 믿어? 왜 그렇게 쉽게 돈을 보내?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도 잘하고 싶었어. 집에 보탬이 되고 싶었을 뿐이야. 그날 밤 낡은 스마트폰 화면엔 연결할 수 없는 번호입니다 라는 문장이 끝없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그 화면을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내 인생 마지막 도전이었는데 창문 밖엔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정우 씨의 마음속에도 조용히 무너진 자존심이라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박정우 씨는 그날 이후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낡은 스마트폰은 여전히 식탁 위에 놓여 있었지만 더 이상 알림이 울리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그 기계는 이제 세상과 자신을 단절시키는 문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루 종일 뉴스만 보던 그는 어느 날 올해 중고거래 사기 피해 8만 건 돌파라는 자막을 보고 손을 덜덜 떨었습니다. 그 숫자 속에 자신도 포함돼 있다는 걸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다들 조심하라는데 나는 왜 그 말을 못 들은 걸까? 그는 가족에게조차 자신을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 윤미 씨는 냉랭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꼼꼼하던 사람이었잖아. 왜 이런 일에 휘말려? 그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나도 몰랐어. 그저 나도 뭔가 해보고 싶었을 뿐이야. 퇴직 후 그가 느낀 가장 큰 공허는 쓸모없음이었습니다. 평생 부하 직원 30명을 관리하던 부장이었지만 퇴직한 순간 누구도 그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직함도 자리도 존중도 사라졌습니다. 그의 하루는 단순해졌습니다. 아침엔 냉장고 문을 열고 유통기한 지난 반찬을 정리하고 점심엔 라면을 끓이며 괜찮아. 이게 다 절약이야 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저녁이 되면 거실 구석의 낡은 스마트폰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이걸로 집안을 무너뜨렸구나. 그러던 어느 날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고객님, 남은 예금이 거의 없습니다. 그의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중고거래 거래로 시작된 사기는 단순한 한두 건의 피해가 아니었습니다. 사기범들이 개인정보를 빼내 그의 계좌와 명의까지 이용해 추가 피해를 일으킨 것입니다. 며칠 후 경찰서를 찾은 그는 신고서를 쓰며 울먹였습니다. 제가 바보였습니다. 중고거래에서 물건을 팔다가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경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요즘 이런 피해가 정말 많습니다. 50대, 60대 분들이 특히 많이 당하십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도 위로처럼 들렸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 때문이었죠. 하지만 집으로 돌아온 그는 아내가 덮어둔 은행 통장과 한 장의 메모를 보았습니다. 당신이 믿었던 세상은 변했어요. 이제는 나도, 당신도 낯선 세상에 서 있네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며칠 후 박정우 씨는 다시 스마트폰을 들었습니다. 이번엔 거래 앱이 아니라 피해자 모임 오픈 채팅방이었습니다. 그곳엔 자신과 같은 사람들, 같은 연령대의 목소리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도요. 전세 보증금 날렸어요. 저는 퇴직금 일부를 잃었어요. 서로의 상처를 공유하는 그 공간은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글을 올렸습니다. 저는 60살, 은퇴한 직장인입니다. 중고 거래로 100만 원 넘게 사기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건 제 자존심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 글엔 수십 개의 공감 표시가 달렸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희 부모님도 당하셨어요. 사람들의 위로는 낡은 스마트폰 화면 속에서 작게 반짝였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피해 방지 교육 봉사단체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처럼 속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속을 수도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전했습니다. 사기꾼들은 우리가 착하다는 걸 압니다. 믿음은 좋은 거지만 경계심 없는 믿음은 죄가 될 수도 있어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중년의 부부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울었고 어떤 이들은 용기 내줘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박정우 씨는 다시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물론 잃은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회복은 돈이 아니라 다시 사람을 믿을 용기라는 걸. 그날 밤 그는 낡은 스마트폰을 다시 손에 쥐었습니다.
화면은 오래돼서 깨져 있었지만 이제는 그 상처가 자신의 인생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했어. 이제 다시 시작해보자. 돈이 아니라 우리 마음부터. 윤미 씨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에 서로의 지난 세월이 비쳤습니다. 박정우 씨는 다시 경제뉴스 앱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투자나 수익이 아니라 피해 예방이라는 단어를 클릭했습니다. 그는 말했다. 내가 겪은 일, 다른 사람은 겪지 않게 해야지. 그의 낡은 스마트폰 화면엔 피해 예방 캠페인 참여 신청 완료라는 문장이 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2025년의 대한민국은 여전히 사기꾼들이 활개치는 세상이지만 그는 이제 더 이상 속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누군가에게 조용히 말할 겁니다. 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이건 남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전북 전주 덕진동의 한 오래된 단독주택. 이 집의 주인 65세 이선우 씨는 평생을 공무원으로 살다 5년 전 명예퇴직했습니다. 그의 하루는 단조롭지만 평화로웠습니다. 아침 7시 거실의 시계 소리에 맞춰 눈을 뜨고 오래된 가죽 지갑을 꺼내어 손끝으로 한번 쓸어봅니다. 그 지갑은 30년 전 아내가 결혼기념일 선물로 준 것이었습니다. 이거 덕분에 내가 허튼데 돈 안 썼지. 그는 늘 농담처럼 말하곤 했습니다. 이선우 씨는 퇴직 후 받은 공무원 연금 월 220만 원으로 생활합니다. 크지 않은 돈이지만 부부가 쓰기엔 충분했습니다. 그는 퇴직 전부터 노후를 준비했습니다. 30대부터 매달 10만 원씩 적립식 연금저축을 들었고 50대 중반엔 지출을 줄여 의료비와 생활비를 따로 나눠 적립했습니다. 주변 동료들이 주식, 부동산, 코인에 뛰어들 때 그는 늘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난 내가 이해 못하는 일엔 돈 안 넣어. 그의 철칙이었습니다. 퇴직 후에도 그의 생활은 일정했습니다. 매달 15만 원은 아내와 함께 봉사 모임에 쓰고 10만 원은 지역 도서관 기부금으로 냈습니다. 가끔은 손자에게 용돈을 주며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돈을 써야 할 때 쓸 줄 알아서 늘 마음이 편하단다. 그의 지갑에는 언제나 10,000원짜리 몇 장과 손으로 쓴 메모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계획대로 조급하지 않게, 남의 돈에 흔들리지 않게. 그 문장을 볼 때마다 그는 마음이 안정되었습니다. 그에겐 돈보다 습관이 노후의 안전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언제나 시험을 주기 마련이었습니다. 2024년 봄, 친구 박노식 씨가 찾아왔습니다. 같은 동사무소에서 일하던 동료였고 지금은 은퇴 후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야, 요즘 중고거래로 돈 버는 사람 많대. 너도 좀 해봐. 안 쓰는 물건 팔면 꽤 수입 된다더라. 그 말에 이선우 씨는 처음엔 웃어넘겼습니다. 난 뭐 팔 것도 없고 그런 거 귀찮아. 하지만 며칠 뒤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옷장에 안 입는 점퍼도 많잖아. 한번 올려봐요. 그날 밤 그는 낡은 스마트폰을 꺼내 오래된 가죽 점퍼 한 벌을 사진으로 찍어 올렸습니다. 제목은 30년 된 추억의 점퍼, 필요한 분께 드려요. 다음 날 금세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할아버님, 이거 제가 사겠습니다. 안전결제로 가능할까요? 그는 순간 머릿속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몇 달 전 뉴스를 통해 봤던 가짜 안전결제 링크로 60대 피해 속출이라는 자막이 스쳐갔습니다. 그는 바로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이거 괜찮은 거래 같아? 아내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즘 그런 링크 조심하라잖아요. 그냥 직접 만나서 팔아요. 다음 날 그는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젊은 남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고 그는 조심스럽게 돈을 받았습니다. 그 거래는 순조로웠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는 길, 그는 문득 자신이 운이 좋아서 살아남은 게 아니라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속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는 뉴스에서 봤던 8만 건 넘는 중고거래 사기 피해자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나도 예전 같았으면 그 중 한 명이 됐겠지. 그날 저녁 그는 낡은 지갑에서 메모를 꺼내 다시 썼습니다. 편리함은 경계심을 이길 수 없다. 그 문장을 천천히 접어 지갑 안쪽에 넣었습니다. 아내는 그런 글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당신은 참 별나지만 그래서 좋아요.
괜히 사기당해서 속상해하는 사람들 보면 안타깝잖아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가 지켜야 할 건 돈보다 평안이야. 그날 밤, 창밖엔 봄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선우 씨의 오래된 지갑 안은 지혜의 씨앗 하나가 고요히 심겨졌습니다. 이선우 씨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의 속도를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안전한 노후란 거창한 재테크가 아니라 지식을 미리 알고 조급하지 않은 마음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평온한 일상에도 또 다른 도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곧 친구의 부탁으로 한 가지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2025년 여름, 이선우 씨는 다시 한번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퇴직 동기 박노식 씨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선우야, 이번엔 진짜 괜찮은 투자야. 내가 직접 확인했어. 친구가 중고 거래로 매입한 전자제품 재판매로 돈을 벌었다니까. 이선우 씨는 말없이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박 씨는 계속 덧붙였습니다. 처음엔 100만 원만 넣어봐. 일주일이면 130만 원 돼. 요즘 연금 이자보다 훨씬 낫잖아. 이선우 씨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노 씨가 내가 나쁘단 건 아니지만 난 내 돈이 한 번에 불어나는 건 믿지 않아. 세상에 쉬운 돈은 없더라. 박 씨는 답답한 듯 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렇게 보수적이라니까 평생 돈 못 모으는 거야. 요즘 다 이걸로 벌어. 통화가 끊기고 난 뒤 이선우 씨는 창문 밖을 바라보며 오랜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의 손엔 오래된 가죽 지갑이 들려 있었습니다. 마치 그 지갑이 말하는 듯 했습니다. 너답게 천천히 가라. 그는 잠시 후 거실로 나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그냥 지금처럼 살래. 돈은 모자라도 마음이 불안한 건 싫어. 아내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우리가 여태 잘 버텼잖아요. 그날 밤, 그는 일기장에 한 줄을 썼습니다. 돈을 불리려다 인생을 잃는 사람은 많지만 인생을 지키려다 돈을 잃는 사람은 없다. 그 후 이선우 씨는 정보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중고거래, 사기 피해가 늘고 있다는 뉴스를 꼼꼼히 읽었고 경찰청이 만든 사이버캅 앱을 설치했습니다. 그는 동네 경로당에서 스마트폰 교육을 맡아 이 링크는 절대 누르시면 안 돼요라고 어르신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선우 형님,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그냥 안 쓰면 되잖아요. 그는 대답했습니다. 안 쓰면 편할 수는 있지만 세상은 변해요. 우리가 모르면 그 모름이 결국 누군가의 이익이 돼버려요. 그의 말에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피해 예방 모임에서 강사로 불려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도 사기당하지 않은 사람의 이야기라는 주제로 강연을 열었고 그의 이야기는 지역신문에도 소개되었습니다. 그가 강연에서 자주 꺼내는 물건은 늘 하나였습니다. 바로 그 오래된 가죽 지갑이었습니다. 그는 지갑을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 지갑이 낡은 이유는 오래 써서가 아닙니다. 제가 욕심내지 않아서예요. 돈이 들고 나가는 길을 내가 통제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는 60대와 70대 청중 앞에서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 중고 거래에서 다 좋은 세상입니다. 문제는 플랫폼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에요. 이건 기회야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게 바로 위험의 시작입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는 여전히 소박하게 살았지만 주변 사람들은 그를 지혜로운 은퇴자라고 불렀습니다. 2025년 가을, 이선우 씨는 손자 유치원 운동회에 갔습니다. 손자의 손을 잡고 운동장에 앉은 그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평온한 게 바로 성공이구나. 그날 저녁, 가족들과 식탁에 둘러앉은 그는 오랜만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내 친구 노식이는 결국 그 투자로 큰 돈을 잃었대. 아내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렇게 조심하라 했는데 결국 그렇게 됐군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더 확신이 들었어. 우린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지키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걸. 식탁 위에는 두 사람의 오래된 가죽 지갑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 지갑을 가만히 열더니 한 장의 메모를 꺼내 그에게 건넸습니다. 당신 덕분에 나는 단 한 번도 불안하지 않았어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건 서로 믿었기 때문이야. 돈보다 사람을 믿는 게 먼저였지. 창문 밖으로 저녁 노을이 물들었습니다. 그는 손자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유진아, 돈은 물건이 아니라 마음이야. 잘 쓰는 게 버는 거야.
손자는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할아버지. 나도 나중에 할아버지처럼 살래요. 그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오래된 지갑 속엔 여전히 그가 적은 메모 한 장이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계획대로 조급하지 않게, 남의 돈에 흔들리지 않게. 그 문장은 이제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그의 인생 철학이자 행복한 노후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선우 씨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속삭이는 듯했습니다. 진짜 부자는 더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한 번도 속지 않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서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사기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나요? 먼저 국내 통계를 보면 2023년 한 해 동안 개인 간 중고거래 사기 관련 접수 건수가 약 31만 건, 피해 금액이 약 2,500억 원에 달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또한 경찰청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직거래 관련 사이버 사기 발생 건수가 약 10만 건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상당수가 개인 간 거래, 범주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더욱이 2025년 상반기까지 조사된 민원 빅데이터 중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 관련 민원이 지난 3년간 1만 건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었고 2024년 10월 한 달에만 400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통계도 나왔습니다. 이러한 수치들은 단순히 불안하다는 느낌을 넘어 우리 중년 세대가 직접적인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국내 연구에서도 중고거래 플랫폼의 위험 요소들이 구체적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국형사법 무정책연구원이 발표한 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2년간 개인 간 중고거래 이용자 중 분쟁을 경험한 비율이 약 10%, 범죄 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약 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피해 경험이 있는 사람일수록 거래 횟수가 많고 비대면 거래를 선호하며 안전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즉 거래 경험이 많아질수록 혹은 거래 방식이 비대면 위주일수록 그리고 안전결제 시스템을 거르거나 의심하는 태도를 갖고 있을수록 사기 피해 위험이 커진다는 의미입니다. 해외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온라인 직거래 환경에서의 사기를 분석한 한 논문에서는 사기 매물은 주로 인기 품목 위주로 올라오며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제시되고 외부 링크를 유도하는 형태가 많다고 밝혔습니다. 즉, 좋은 물건이 싸게 나왔다는 유혹과 안전결제를 가장한 링크 클릭이 사기의 대표적인 조합이라는 것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또 사기 피해자 집단이 직접 대면 거래보다는 메신저를 통한 비대면 거래를 선호하는 특징을 보였다고 분석했습니다. 결국 물건을 직접 보고 거래하는 방식이 훨씬 안전하다는 결론입니다. 한편 시장 규모 자체가 폭발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 중 약 2천만 명 이상이 중고상품 거래 앱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인구의 40% 이상이 중고거래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만큼 많은 사람들이 플랫폼을 이용한다는 것은 곧 사기 노출 위험도 함께 커지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는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그 원인을 정보의 비대칭 구조에서 찾습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판매자와 구매자 간 정보의 차이가 크고 서로의 신뢰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기 위험이 높습니다. 또한 소비자보호원과 관련 기관에서 조사한 결과 결제 관련 사기가 중고거래 소비자 불만의 주요 유형으로 나타났으며 가짜 안전결제와 플랫폼 외 결제 유도가 대표적인 피해 유형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중고거래 플랫폼의 급격한 성장에 비해 관련 법과 규제는 여전히 느리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피해 신고가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플랫폼 운영사와 정부의 대응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피해자들은 개인이 직접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에 놓이게 됩니다. 또 다른 분석에서는 대면 거래를 선호할수록 피해율이 현저히 낮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직접 만나서 물건을 확인하고 거래를 마무리한 사람들의 피해율이 현저히 낮았다는 것입니다. 반면 택배 거래나 외부 결제 링크를 통한 거래는 사기 가능성이 두세 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결국 얼굴을 보고 거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이라는 단순한 진리가 통계로도 입증된 셈입니다. 이러한 국내외 자료들이 일관되게 전하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이 급증하면서 사기 피해도 함께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비대면 거래나 안전결제 미이용, 거래 경험이 많은 사용자일수록 피해 확률이 높아집니다.
무엇보다 50대와 60대 같은 중년층의 피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심각합니다.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만 사기의 수법에는 어두운 세대, 그들이 바로 지금 이 순간도 새로운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현실을 단순히 남의 이야기로만 넘길 수 없습니다. 이 통계 뒤에는 누군가의 노후 자금, 평생의 저축, 그리고 한 가정의 미래가 걸려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이런 위험 속에서도 어떻게 우리의 노후를 지켜낼 수 있을지 그 실질적인 해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단순히 조심해야 한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정부와 지자체들도 빠르게 늘어나는 중고거래, 사기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찰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협력하여 추진 중인 사이버 사기 예방 시스템, 고도화 사업은 온라인 거래 사기를 실시간으로 탐지해 거래, 전부터 경고를 띄워주는 프로그램으로 현재 일부 지역 경찰서에서는 이미 시범 운영 중입니다. 특히 서울시에서는 2025년부터 안심거래 플랫폼 인증제를 도입해 일정 기준을 충족한 플랫폼에만 서울시 인증마크를 부여함으로써 시민들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는 경찰청 사이버안전국과 연계하여 사이버캅 자동조회 서비스를 제공 중인데, 중고거래에서 상대방의 계좌번호나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즉시 사기 이력 여부를 알려주는 기능입니다. 실제로 이 서비스를 활용한 시민들의 사기 피해율이 시행 전보다 약 40% 줄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경기도 역시 디지털 금융사기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50대 이상 시민 대상으로 무료 운영하며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중년층을 위한 스마트폰 보안 실습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실제 사기 사례를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체험하게 해 링크를 눌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몸소 경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제도와 교육의 효과가 단기적인 예방을 넘어서 디지털 신뢰 문화를 만드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국내 소비자 보호 전문가들은 피해가 발생한 후 대응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거래 전 단계에서 정보를 확인하고 차단할 수 있는 기술적 예방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금융사기 방지 통합 데이터 플랫폼을 확대 운영하며 각 기관에서 보유한 사기 정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찰청 금융감독원 소비자원 간의 사기 계좌 전화번호 IP 주소 등을 즉시 연동해 피해자가 신고하면 바로 모든 기관에 자동으로 전파되는 시스템이죠. 과거에는 피해자가 일일이 각 기관에 신고해야 했지만 현재는 한 번의 신고로 전국 단위 대응이 가능한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지자체들도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는 최근 안심 직거래 존을 확대 설치했습니다. 관할 구청과 경찰서 앞, 지하철역 주변, 공원 입구 등 시민들이 자주 오가는 곳에 CCTV와 비상벨, 경찰 연계 통신망이 구축된 거래, 전용 구역을 마련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대면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청은 주민센터를 통해 디지털 사기 예방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일정 기간마다 중년층 대상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합니다. 이 창구에서는 사기 피해자가 단순히 신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 구제 절차와 계좌 동결 요청 방법까지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4년 한 해 동안 이 제도를 통해 피해금 환급이 이뤄진 사례가 200건이 넘었다고 합니다. 또한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거래, 정보 투명성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시행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개정안에는 중고거래 플랫폼도 포함되어 판매자 신원 인증 강화, 거래 기록 보존, 이용자 보호 시스템 의무화가 명시되었습니다. 즉, 플랫폼이 단순 중개자가 아닌 책임 있는 사업자로서 역할을 해야 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가 거래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이와 함께 해외에서는 우리보다 한 발 앞선 제도들이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디지털 소비생활법을 통해 온라인 거래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기 피해를 정부 산하 기관인 국민생활센터가 일괄 접수하고 필요시 플랫폼 사업자에게 즉시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그 결과 일본 내 중고거래 사기 신고 건수는 제도 시행 1년 만에 22% 감소했습니다. 유럽연합 이후인 2023년부터 디지털 서비스법을 시행하여 플랫폼 내 불법 콘텐츠나 사기성 게시물에 대해 사업자가 24시간 내 삭제 차단 의무를 지도록 했습니다. 또한 독일은 안전결제 의무화 조항을 도입해 개인 간거래에서도 반드시 인증된 결제 모듈을 거치도록 법제화했으며 이 조항을 위반한 플랫폼은 과징금을 부과받습니다. 이런 제도들은 편리함보다 안전이 우선이라는 명확한 기준을 사회 전반에 심어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해외 사례에서 배울 점이 많다고 말합니다. 특히 일본과 독일처럼 정부가 직접 피해자 보호 전담 기구를 두고 중고거래 사기 전담 신고 보상 절차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또한 중년층과 고령층의 디지털 취약성을 감안해 금융사기뿐 아니라 중고거래 사기까지 포함한 디지털 소비자 보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단순합니다. 정부의 제도, 지자체의 지원, 그리고 개인의 주의가 함께 작동할 때 비로소 사기는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지만 사기 수법은 그보다 더 빠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식이 달라지고 제도가 현실에 발맞추기 시작한다면 더 이상 당했어요라는 말 대신 이젠 속지 않았어요라는 말이 들리는 세상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이미 그 변화의 첫걸음을 내디딘 겁니다. 이제는 누가 뭐래도 지혜로운 거래가 곧 지켜낸 노후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하나는 세상을 믿다 무너졌고 하나는 세상을 의심하다 평안을 얻었다. 하나는 손끝의 클릭으로 전 재산을 잃었고 하나는 손끝의 멈춤으로 삶의 여유를 지켰다. 두 사람의 인생은 닮았지만 단 한 번의 선택이 그들의 노후를 갈라놓았다. 욕심을 붙잡은 손은 비었고 지혜를 잡은 손엔 사랑이 남았다. 그리고 우리는 그 두 손 사이에서 오늘도 묻는다. 나는 어떤 손으로 내 노후를 잡고 있을까? 여러분, 오늘 이야기의 두 주인공을 기억하시나요? 퇴직금으로 물건을 팔며 새 출발을 꿈꿨지만 가짜 결제창 하나에 인생이 무너진 박정우 씨, 그리고 같은 세대였지만 작은 지갑 하나로 평온을 지켜낸 이선우 씨. 두 사람의 차이는 단지 돈이 아니라 준비된 마음과 조급한 마음의 차이였습니다. 박정우 씨의 낡은 스마트폰엔 끝없이 울리던 거래, 알림과 사기꾼의 흔적이 남았고 이선우 씨의 오래된 지갑엔 조급하지 않게, 남의 돈에 흔들리지 않게 그 한 줄의 문장이 남았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지금 우리 세대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가진 돈이 내 삶을 지켜주는가? 아니면 내 삶을 흔들고 있는가? 은퇴 이후의 삶은 누구에게나 낯섭니다. 오랜 직함을 내려놓고 내 이름 석자로만 살아야 하는 시간. 그 공허함 속에서 우리는 종종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불안에 쫓깁니다. 하지만 진짜 노후의 시작은 새로운 도전이 아니라 멈춤의 지혜에서 시작됩니다. 욕심은 언제나 달콤한 말로 속삭입니다. 이건 기회야. 이건 마지막 찬스야. 하지만 지혜는 조용히 말합니다. 이건 유혹이야. 아직 늦지 않았어. 어떤 목소리를 듣느냐에 따라 당신의 노후는 전혀 다른 얼굴이 됩니다. 박정우 씨가 잃은 것은 돈이 아니라 자존심이었고 이선우 씨가 지킨 것은 돈보다 마음의 평화였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선택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의 내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노후를 잘 산다는 건 큰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작은 실수를 막는 것입니다. 지식을 쌓고 소식을 듣고 조심하는 그 마음 하나가 평생의 퇴직금을 지키는 방패가 됩니다. 정부의 정책이, 지자체의 도움과 제도가 조금씩 우리를 도와주겠지만 가장 확실한 보호막은 결국 내 스스로의 경계심과 선택입니다. 혹시 요즘 불안하신가요? 내 돈이 줄어드는 게 무섭고 새로운 세상이 낯설고 이제는 뒤처지는 기분이 드시나요? 괜찮습니다. 누구나 그랬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미 속지 않는 노후로 한 걸음 더 가까워진 겁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마음속에 이선우의 지갑을 하나씩 품었으면 합니다. 그 안에는 작은 메모 한 장만 넣어두세요. 오늘 하루도 조급하지 않게, 남의 말에 흔들리지 않게. 그 문장은 여러분의 평생 보험이 될 겁니다. 노후란 인생의 마지막 계단이 아닙니다. 그동안 흘린 땀과 시간 위에 비로소 자신을 위한 삶을 쌓아가는 두 번째 봄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세월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 세월이 이제 우리를 지켜주는 때가 온 겁니다. 오늘 이야기 속 두 사람. 한 사람은 스마트폰을 쥐고 울었고, 한 사람은 지갑을 쥐고 웃었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어디에 닿을지는 지금 이 순간의 작은 판단 하나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신뢰와 평안은 한 번 잃으면 되찾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불안 대신 배움으로, 두려움 대신 지혜로 우리의 남은 시간을 지켜가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행복한 노후는 결코 운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삶을 천천히 가꾸고 세상을 의심하되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남겨야 할 마지막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마음속에 작은 울림이 남았다면 이제 그 울림을 실천으로 바꿔보세요. 우리의 노후가 더 단단해지고 서로의 인생이 따뜻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